안녕하세요. 법률방송 초대석 전혜원입니다. 자신만의 가치 있는 이야기를 세상에 전해주실 특별한 분들을 초대해서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 의미 있는 시간을 만들어가는 법률방송 초대석, 오늘 그 세 번째 시간 시작됩니다. 지난 시간 김동완 전 의원님을 통해서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는 문화전쟁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가져야 할 민족적 자긍심의 중요성을 백제사의 재발견이라는 주제로 진솔하게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최근 일본 방송의 BTS 출연 취소, 그로 인해 BTS의 일본 팬들에 의해 역풍을 맞은 일본 방송국의 모습을 보면서 우수한 문화가 가진 엄청난 영향력에 대해 다시 한번 놀랐고, 또 우리의 자랑스러운 한류를 확대하고 유지시키기 위한 끊임없는 노력과 응원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도 김동완 전 의원님을 모시고 특별한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김동완 전 의원 옆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의원님. 자, 오늘 저희가 함께하는 세 번째 시간입니다. 네. 지난 첫 번째, 두 번째 시간을 함께하면서 의원님께서 많은 부분을 정말 신경을 쓰신다는 걸 알 수 있었거든요. 굉장히 문제 해결을 위해서 주위 사람들을 설득하시고 또 목표 달성을 위해서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계신다는 거 알고 계셨는데, 결국은 그 목적이 하나로 또 귀결이 되더라고요. 이게 우리 국민을 위한, 도민을 위한, 우리 국가를 위한 공무원의 사명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들었습니다. 예. 결국은 그게 이제 사람의 문제입니다. 예. 그래서 어떤 사람이 바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걸 둘러싸고 있는 구조가 그거를 잘 담아내지 못하면 그 일을 이루어낼 수가 없습니다. 예. 저는 그런 측면에서 최근 우리 행정을 맡고 있는 공무원들이 정치화돼 가고 있는 것이 가슴 아픕니다. 네,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선배 공무원으로서 가슴 아픈데, 예. 사실 정치와 행정이 분리될 수가 없느냐, 아니면 분리되어야 하는 논쟁은 19세기 말기에 미국에서 이미 논쟁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비전문가가 행정을 맡으면서 미국이 대단히 어려운 문제가 있거든요. 뭐 예. 댐이 무너지고 막 이런 일이 생겨서. 그래서 결국은 행정과 정치는 분리돼야 한다는, 그래서 행정학이 발전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죠.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역사적인 교훈으로 삼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나눠볼 이야기의 주제가 지방자치와 또 지방재정의 개혁에 대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 지난 두 번의 만남을 비춰봤을 때 오늘도 아주 흥미진진한 에피소드들 많이 전해주실 거라 기대가 되는데요. 먼저 지방자치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까요? 지방자치 하면 이제 중앙정부가 아니라 광역시나 도에서 지방의 업무를 자체적으로 수행하는 그런 걸 뜻하는 거잖아요. 의원님께 이 지방자치의 의미를 좀 직접 들어보고 싶습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혼자 살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도 사회적 동물이라고 했던 것인데, 그렇게 함께 살아가다 보면은 그것이 국방이고 치안이고 도로고 공원 업무 등 이러한 업무들은 각자가 해결해야 될 문제라기보다도 공동적으로 처리해야 될 업무들이 됩니다. 예. 이러한 공동적인 업무들을 추진하는 것들이 이제 민주주의였지요. 근데 그 민주주의 정치가 규모가 커져가다 보면은 비효율성이 생기고 권력 남용이 생기게 됩니다.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인류가 발견한 것은 지방자치입니다. 중앙과 지방 간에도 권한을 분배해서 자치단체의 문제는 자치단체가 해결하도록 하는 제도가 이제 생긴 것이고, 예.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지방의회와 자치단체 장을 국민들이 직접 뽑아서 지방자치를 운영해 본 것은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 국민들이 좀 알고 넘어가야 될 것은 예. 지방자치와 민주주의가 우리 인류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최선은 아닙니다. 원래는 그 플라톤이 이야기하는 왕도 정치나 이런 것들이 인간이 가장 우수한 분이 왕을 맡는 것이 좋다는 이야기죠. 그러나 그것이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하기 때문에 네. 우리가 삼권 분립을 하는 것이고, 그래서 민주주의는 차선이 방책인 것이고, 그것을 성공시켜 내려면 시민 각자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시민 정신이 전제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방자치와 지방재정에 대해서 또 주도적으로 많은 애를 쓰신 걸로 알고 있는데 뭐 지금 생각나는 에피소드 있으실 것 같은데요. 제가 김대중 대통령이 계실 때에 이제 청와대 행정비서관실에서 지방자치단체 업무를 제가 보고 있었는데요. 예. 그때 정무수석이 이제 유인태 정무수석입니다. 정무수석께서 저를 부르셨어요. 야, 김 과장, 그 시장군수 구청장들이 민선되고 보니까 문제가 많잖아. 그 임명제로 바꾸면 어때?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 전 그 우리 유인태 수석께 임명제는 임명제대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민선의 문제를 임명제로 바꾼다고 해서 그 문제가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예. 더더욱이 민선이 되고부터 우리 국민을 위한 행정으로 지방행정이 바뀌었습니다. 네. 예를 들면 가로등 하나를 간다고 그랬을 때 관선 시대에는 한 달 이상이 걸렸다고 한다면 지금 민선 시대에는 우선 가로등을 갈아놓고 예. 나중에 해계 처리하는 그런 그 행정제도로 바뀌었습니다. 이런 문화들은 관선제도에서는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민선이 문제가 있다면 민선의 틀 속에서 해결하는 것이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했더니 그 자리에서 우리 유인태 그 정무수석께서 새천년민주당이죠. 새천년민주당 그 정책위 의장한테 전화해서 네. 그건 없었던 거로 하라고 이렇게 이제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네. 시장군수 구청장을 임명제로 바꾸자는 안이 올라와 있었던가 봅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제가 한나라당 수석전문회를 갔을 때 네. 18대 국회 임기가 끝나면서 그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폐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 지역자치단체장 임명제로 하자라는 법률안을 막는데 또 큰 힘을 하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민선의 문제점은 민선의 기초로 고쳐야 한다 이런 의미일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요즘에도 속상하면 시장군수 구청장은 임명제로 바꿔야 된다. 또 시의회 의원들, 군의회 의원들을 뽑지 말아야 된다. 예.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저는 그건 그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민선의 문제는 민선주의 틀 속에서 예. 잘 정착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시민 정신을 가지고 그런 제도를 운영하고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시민의식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렇게 또 민선을 통해서 선거를 통해 당선된 지역 단체장들이 이제 생기게 되잖아요. 이 지역 단체장들은 아무래도 지역 주민의 눈치를 좀 보고 표를 또 생각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표를 의식해서 선심성 보여주기식 이런 사업에 지방 재정을 낭비하는 경우도 좀 있었을 것 같고요. 지난 과거를 돌아보면 어떨까요? 지금 많이들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동안의 지방 재정이 우리 사회의 인프라를 만드는데 급급했습니다. 예. 지방 재정에 여유가 있다고 해서 지금은 너무도 많은 선심성 행정 또 축제 이런 것들로 낭비되는 걸 볼 때 선배 공직자로서 매우 가슴이 아픕니다. 예. 제가 볼 때는 국민의 세금이니까 가장 소중하게 써야 될 것이고 특히 시군구 의원들과 함께 나눠먹기식 행정 그러다 보니까 소규모 도로 포장이라고 하는 이런 식이 아니라 예. 행정이 필요한 것은 그 공동체의 성장 동력을 키워나가는 일을 해 예산 투자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각자가 나눠먹기 규율하려면 개인이 세금 낼 필요 없이 각자 자기 문제를 해결하면 되는 거거든요. 네. 그걸 공동체의 행정을 하는 원인은 공동체의 성장 동력을 키워나가라. 그런 뜻이기 때문에 네. 지금 현재 지방자치단체가 가지고 있는 재원은 그러한 지방자치단체의 미래 발전과 그다음에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쓸 수 있도록 늘 고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방자치가 계속해서 발전하고 이를 통해서 지역 단체장이 선출이 되고 그 과정에서 이 재정을 좀 잘 써야겠다라는 의견들이 많이 대두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견이 또 올라온 게 지방 재정의 투명성에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지방 재정의 개혁이 또 대두가 된 거겠죠. 예. 예. 우리가 이제 지방자치의 그 선거 제도가 시작된 거는 1991년도에 지방의회가 구성되었고 예. 선거로 구성되었고 1995년도에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시도지사와 시장군수 구청장들이 주민의 투표에 의해서 선거하는 제도로 바뀌었지만 지방재정제도는 10년 뒤에나 개혁이 이루어집니다. 그것도
그 민주적 요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예. IMF라고 하는 미중의 경제 사태 때문에 이루어진 겁니다. 그 당시에 세계에서도 가장 부강한 지방자치단체가 미국의 오렌지 카운티입니다. 예. 오렌지 카운티가 파산을 95년도에 하고 예. 일본의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파산을 하게 되면서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들도 파산하는 제도가 생기지 않겠느냐 하는 우려가 있었고 또 이 지방자치단체들이 그런 파산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부작용 문제가 걱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럼요. 이 지방재정을 개혁한다는 과제들이 떠올랐죠. 예. 그 IMF 전까지는 지방자치단체 금고도 은행이 맞습니다. 근데 IMF 전까지는 은행은 망한다고 생각해본 우리 국민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IMF를 겪어보니까 예. 지방자치단체 금고를 맡기는 은행도 망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 지방재정에 대한 건전성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었고 예. 그동안에는 우리는 항상 성장 경제를 왔기 때문에 항상 추경 예산을 짤 수 있는 재정적 여유가 되었지 재원이 줄어드는 경제를 한번 운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IMF 이후에는 재원이 줄어드는 경제를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지방재정 개혁을 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의원님께서도 이 지방 재정 개혁을 위해서 뭐 많은 그 학계에 계신 분들과 연구도 하시고 또 많은 생각을 하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이제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에 다닐 때 지방재정을 연구를 했고 예. 또 미국 인디아나 대학의 대학원에 가서 공공재정을 연구를 하고 왔었기 때문에 저는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 남보다는 좀 많이 알고 있었죠. 그러나 이것을 잘못 손대게 되면 예. 엄청난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누구도 그 문제를 나서기를 꺼려합니다. 재정된 돈은 어디에서 어떤 문제가 생길지 예상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누가 나서기가 참 쉽지 않았던 거죠. 노무현 대통령이 지방 분권화를 그 공약으로 내세우면서 지역 주민들의 지지를 받으면서 당선이 되었기 때문에 예. 지방 분권에 대한 문제가 본격적으로 논의가 되었습니다. 네. 그럴 때 제가 재정과장입니다. 아.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중앙정부 권한이 집중되어지는 이 구조로는 재정이 효율화될 수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재정의 권한을 지방으로 내려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그동안에 행정자치부에서 만든 예산 편성 지침으로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해오던 것을 없애고 네. 예산 편성 매뉴얼로 바꿨고 네. 모든 지방채발항을 행정자치부 장관의 승인을 받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예산의 규모에 비교해서 실링 범위 내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장들이 자유롭게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는 제도를 바꾸는 등 지방재정 개혁 작업을 제가 했죠. 그러다 보니까 그 수많은 과제들을 결산제도 개선하든 이런 것들을 나 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재정과의 6명의 계장들과 함께 밤을 막 토론을 하다 보면 예. 그 이튿날 아침에 밝아오는 겁니다. 그러면 또 그러셨군요. 그냥 사우나 가서 그냥 예. 몸만 조금 닦고 와서 네. 또 논의하고 해서 만들었고 그런 초안이 되면은 우리끼리만 생각 가지고는 되지는 않습니다. 예. 아젠다가 정해지면 그 아젠다별로 우리나라의 학계의 전문가들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검토하고 그 중에서 용역 과제를 들여서 네. 좀 전문가가 외국 사례를 조사해서 예. 한번 보고하도록 해주고 그리고 또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재정의 전문가들을 모아서 검증하고 이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했죠. 네.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것은 예. 건물 공시가격 제도라는 거고 예. 두 번째로는 발생주의 복식국이고 예. 지방재정의 전산화라고 하는 예. 큰 변화들을 담고 있습니다. 말씀해주신 내용 중에서 이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제도 이름이 참 어렵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예, 우리 사회자께서도 자기 용돈 쓰는 거를 적을 때 차변 대변으로 나눠서 쓰지 하지는 않습니다. 않죠. 매달 며칠 날 뭐 얼마 썼고 얼마 매달 며칠 썼고, 그건 네. 단식북입니다. 어. 근데 그거를 어떤 것이 자산이고 어떤 것이 자본이고 어떤 것이 부채고 이걸 구분해서 쓰면 나중에 순이익이 나타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복식부기를 기업에서 많이 쓰지요. 예. 근데 그 돈이
우리가 외상거래가 있잖아요. 네. 내가 물건을 갖다가 썼잖아요. 네. 근데 현금은 안 줬거든요. 뭐 신용카드로 나중에 쓴 거죠. 썼다든지 이런 것도. 이렇게 예. 그 물건을 사거나 용역의 서비스를 받았을 때 실제 받는 시점과 돈 대금을 지불하는 시점이 차이가 있는 때가 있단 말입니다. 차이가 있죠. 그렇죠. 예. 그렇게 되면 현재 현금이 얼마나 남아 있는지 하는 게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현금이 나가는 때를 기준으로 하는 게 현금주의인데 네. 발생주의 복식부기라는 것은 그것이 물건을 사고 예. 용역을 받았던 그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회계 처리를 하자. 아. 그래서 이제 거기에 그럴 경우는 이제 외상거래라든가 이런 것들이 자산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발생중의 복식부시가 생긴 원인은 예.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나라 국민들은 은행이 망한다 생각은 안 해봤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항상 성장 경제에 있기 때문에 네. 세수가 줄어든다는 생각은 안 해봤거든요. 근데 우리가 IMF 이후에 세수 절벽 상황이 생겼단 말이죠. 맞아요.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 때문에 발생주의 복식부기 문제가 부각됐던 거죠. 근데 기업 같은 경우에는 뭐 수입이나 지출 숫자로 정확하게 표시를 할 수가 있지만 공공기관의 경우는 정량화하기 힘든 항목들도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 그렇죠. 복식부기 회계가 가능할까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제가 재정과장 할 때 예. 차관부가 부르신 겁니다. 정책 차관부가 불러서 야 너도 알다시피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아니 저 기업에서야 네. 수입과 지출을 계량화할 수 있지만 행정에서는 수입과 지출을 계량화할 수 없는데 그러니까요. 어떻게 복식부기를 도입할 수 있겠느냐라고 물었어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제가 전문가들하고 좀 더 상의해 보면 어떻겠습니까? 그랬더니 잠깐만 그래라 한번 상의해봐라. 그래서 만난 것이 이제 성도회계법인의 대표 변호사를 내가 만난 거죠. 복식부기가 무엇이고 예. 발생주의 복식부기를 정부기관에 도입했을 때 그 이점과 부작용이 뭐냐 하는 걸 물었죠. 교과서에 나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내가 오히려 질문을 해보겠다. 내가 구주머니에 지금 10만 원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카드 결제 대금이 8만 원을 쓴 게 있습니다. 근데 10만 원을 다 써버리면 8만 원 카드 결제 대금을 못 갚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가 오늘 쓸 수 있는 돈 가처분 소득은 2만 원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것이 발생주의 복식부기입니까? 그랬더니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IMF 이후에 우리의 지방자치단체 재정의 건전성을 위해서는 대단히 중요한 제도라고는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제가 차관부께 가서 예. 설득을 하고 그렇다면 알았다라고 이제 하셨고 그 당시 허성관 장관님은 회계학 전공자십니다. 예. 그게 허성관 장관이 흔쾌히 그렇게 하자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시작되었죠. 근데 기획재정부도 이런 일을 하고 있었어요. 하고 있었지만 정부의 발생주의 복식부기를 도입한다는 건 엄두가 안 나니까 그쵸. 그냥 연구만 하고 지체하고 있었죠. 그걸 이제 저희들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세계에서도 이게 발생주의 복식부기를 도입한 데가 많지 않아요. 파리 시청과 덴마크의 코펜하겐 시청이 그러한 제도를 일부 도입을 하고 있다고 그래서 그렇군요. 제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과 함께 예. 가서 직접 보고 들으면서 이제 시작이 본격화되었죠. 와. 자산의 정량화, 이 뚜렷한 회계 기준을 만드신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동안의 정부회계 처리는 현금주의, 단식부기를 해왔어요. 그러니까 분계장에다가 매달 며칠 날 못 쓰고 매달 며칠 날 못 쓰고 이렇게 현금이 얼마 남았는가 이런 걸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정부회계를 했고 그 결산을 이제 의회에다 넘겨서 의회에서 처리하는 제도를 썼는데 발생주의 복식부기로 하게 되면 이제 예상거래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자산과 부채에 대한 평가가 있어야 되고 그런 의미에서는 자산이라는 게 뭐냐면 도로 얼마로 칠 겁니까? 공원 얼마로 칠 겁니까? 청소 얼마로 칠 겁니까? 이게 대단히 자산 평가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쵸. 그걸 과대평가하게 되면 일부 자치단체장 중에서 잘못된 자치단체장들은 그걸 담보로 해서 지방채를 마구 남발할 낭비할 수가 우려가 있겠죠. 있고 예. 과수 평가하게 되면 그 지방자치단체, 자치단체 주민들이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데 그걸 못 받는 그런 원인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제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방 회계 기준을 여러 가지 심의를 해서 하나씩 정해 나갔지만 가장 어려운 부분들이 자산 평가였던 거죠. 이제 저는 그거를 어떻게 하면 되겠다는 생각들을 가졌죠. 왜 그러냐면 정부에도 원가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예산을 책정할 때 원가라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이
기록으로 남아 있으니까 그 원가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정하면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걸 풀어나가기 시작했던 거죠. 그럼 하나하나 그 원가를 정하시고 회계 기준을 명확하게 이제 만들기 시작하신 거네요. 그렇죠. 원가를 원칙으로 한다라고 회계 기준을 정해버리면 예. 그러면 되는 거죠. 예. 여기서 또 의원님의 업적이 마무리가 되면 좀 섭섭할 것 같은데 이후로 또 이어지는 게 있지 않습니까? 지방재정 개혁 업무 전산 시스템이 개발됐나요? 예. 그게 왜 그렇게 되냐면 발생주의 복식부기를 하려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무엇이 자산으로 들어가야 되고 무엇이 부채로 들어가야 되는가, 어떤 것이 수익이고 어떤 것이 지출인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명확하게 하지 않으면 이걸 복식부기를 할 수가 없는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공무원들한테 모든 상업의 원리를 가르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공무원들은 회계 처리를 하면 네. 자동으로 회계 분계 처리를 해주는 방식으로 가지 않으면 이걸 정부에서 도입할 수가 없는 거죠. 아, 그렇죠. 하나하나 또 다 찾아보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오기 전에 이미 그런 이 회계 처리에 분계장을 자동으로 처리하는 시범 사업을 구청의 강남구청과 부천시에서 하고 있었지요. 네. 그랬는데 그 업무를 받았던 삼성 SDS가 돈이 안 되니까 포기하고 이제 예산이 적어서 그런 하청업체한테 거죠. 맡겨놓고 예. 이제 방치된 상태였죠. 이제 그런 상태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 하는 고민을 하던 차에 예. 그것만 해결돼야 할 문제가 아니라 지방의 재정에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을 배정하고 그리고 지출하고 현금 지급해주고 하는 이런 제도를 전산 처리를 같이 하지 않으면 이 문제가 한목에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상태가 어떤지 아니면 지방자치단체의 현금이 얼마나 보유하고 있는지 이것이 나타날 수가 없는 거죠. 자치단체 장이 그걸 보고 싶을 때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망하고 있는 걸 모를 수가 있지요. 그래서 그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지방 재정 전체를 전산 시스템에 하지 않으면 어렵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한국전산원에 문의를 한 결과 만약 행정자치부가 지방 전산원을 하겠다고 한다면 20억을 지원하겠다라고 의사를 표현했기 때문에 저는 본격적으로 이제 그 문제를 추진하게 된 거죠. 와, 이번에도 반대를 무릅쓰고 그 가지고 계신 열정 그대로 이제 밀어붙이신 거네요. 그렇죠. 예. 그게 업계에 알려지니까 그 용역을 맡으려고 이제 굴지의 정보업체가 나선 거죠. 아, 뭐 입찰에 이제 업체가 나선 들어온 거죠. 예. 무리를 일으켰던 업체가 들어왔던 겁니다. 그래서 그래요? 제가 그랬죠. 이 지방 재정 전산 시스템은 애국 사업이다. 만약 전 지방 재정 시스템이 운영되는 과정에서 셧다운이 돼버리면 우리 국가 전체가 셧다운이 되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버그가 없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기업이 수익성만 가지고 이 문제를 접근해서는 안 된다. 나는 그 회사의 회장님께서 돈이 되는 일만 하시라는 얘기를 들었다. 돈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애국 사업을 할 수 있나. 그래서 그 기업이 포기했어요. 아, 그래요? 예. 그럼 이제 다른 업체가 선정이 됐겠네요. 이제 같이 들어왔던 업체가 이제 그걸 받았는데 그 업체의 PM은 이 사람이 말을 너무 잘해요. 그럼 어떤 문제를 제기하면 이런 방법으로 풀어보자, 저런 방법으로 풀어보자, 야 토론이 되는 건데 이 문제는 이 말로 다 막 때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이래서 안 된다, 저건 저래서 안 된다, 이런 식으로 하셨다고요? 그래서 내가 정식으로 그 PM을 교체를 요구를 했죠. 어머. 그 PM 가지고는 안 된다. 우리는 누구도 걸어본 길이 아니다, 이거는. 그 걸어보지 않은 길은 우리가 서로 의견을 토론하고 논의하면서 풀어나갈 일이지 나는 다 알고 있으니까 너들 걱정하지 마라. 이런 식이 되어서는 내가 볼 때는 올바른 값을 산출해낼 수가 없다. 그래서 PM이 바뀌었어요. 이제 그런 상태로 저는 이제 충남도 기획관리시장으로 떠난 거죠.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업체가 끝까지 못하고 다른 업체로 넘어가서 그 다른 업체가 지금은 전산을 완성시켜서 현재 260개 지방자치단체가 그 시스템으로 전국에 함께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나라는 지금 세계에서 없습니다.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같은 지방재정 시스템에 의해서 돌아가고 있고 실시간으로 재정 상태가 국민들에게 공개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아주 우리 지방재정 시스템이 잘 정착되어 있죠. 이야,
정말 대단하십니다. 뭔가 끝까지 밀어붙이는 열정 그리고 그 공정하게 항상 하려는 그 투명성을 늘 강조하신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 이제 저희 건물 공시지가 제도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 이 제도의 탄생이 과연 어떻게 된 것인가. 근데 먼저 그 의미부터 좀 알아봐야 할 것 같아요. 우리 국민들이 토지 공시가격 제도는 잘 알고 있습니다. 네. 정부가 매년 표준지를 조사를 해서 표준지의 가격을 공시하고 그리고 인접 토지에 대해서는 그 표준지를 기반으로 해서 추정을 해서 예. 공시가격 제도를 정하고 그거를 소유주에게 열람을 해서 그 확정을 시키는 저는 제도가 있는데 예. 건물 공시가격 제도에 대해서는 잘 모르십니다. 아, 그 건물 공시가격 제도를 도입하게 된 건 제가 특별한 인연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 제가 이제 미국에 갔다 와서 세정과장을 맡았을 때에 네. 이제 점심을 먹고 들어왔더니 화장실 벨이 따르릉 하고 울려요. 네. 그래서 얼른 들어가서 받았더니 처음부터 욕입니다. 아, 욕을 먼저 해요? 전화를 받았는데? 야 임마부터 이제 이야기하는데 그분 난 이해가 됩니다. 왜 그러냐면 자기가 일산에 사시는 분인데 예. 여관을 샀대요. 근데 부동산에서 네. 반값으로 신고하라고 그래요. 반값으로요? 예, 왜요? 매매 가격의 반값으로 세금 많이 나온다고. 아,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야 인마 무슨 소리냐 그 국민이 세금을 내야지 그래서 자기는 거래 가격 그대로 신고를 했대요. 예. 그랬더니 세금이 2배 나왔대요. 아, 이런 나쁜 제도가 어딨냐고 막 욕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중히 사과를 하고 예. 그 제도를 개선할 수 있도록 제가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하고 이제 전화를 끊고 예. 우리 담당 계장들 불러 모았죠. 예. 야 이런 전화를 받았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했더니 사실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아, 주택공사에서 예. 짓는 아파트의 단위당 건축가격 네. 이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어디는 조금 올리고 어디는 좀 낮추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과세 표준을 만들다 보니까 정확하지 않은 거죠. 정확하지 않으니까 이거를 그 가격의 과소 표준은 그 가격에 뭐 한 40%나 40% 정도를 해서 그 내부 가격만 가지고 있는 거죠. 예. 그러면 이제 그 토지 건물을 거래한 사람이 이제 신고 가격에 들어오면 이보다 높으면 괜찮고 낮으면 정부가 정해서 세금을 부과해버리는 이런 방식으로 운영해 왔던 것이죠. 예. 그러다 보니까 그걸 잘 알고 있는 부동산 업계에서는 반값 이하로 네. 신고하라 이런 식이니까 요즘에 국회에서 인사청문회 할 때 다운 계약서 하는 맞아요. 원인이 그겁니다. 예. 그렇게 해서 그 당시에 되어 있던 것이죠. 그건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의 국민들은 부동산에 굉장히 예민합니다. 예민하다 보니까 도로변에 있느냐 2층이냐 아니면 모퉁이 돌아서 있는 것이냐 예. 이거에 따라서 가격이 천차만별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그거를 정하기가 어떤 변하지 않는 가격을 정하기라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상태죠.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세금을 부과하는 세무 담당 부서에서는 할 수가 없으니까 신고주의를 선택하는 거죠. 본인이 신고하는 대로 그걸 과세 표준으로 양심껏 신고해라. 양심껏 이런 신고해라. 내용이었죠. 예. 과세 표준으로 해서 거기다가 이제 세율을 곱하면 그 세금이 되는 거죠. 예. 이러다 보니까 아까 같은 다운 계약서가 생기는 거고 아까 같은 일산의 여관 주인이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예. 자,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정부 수립 후 없었다는 거죠. 그렇죠. 20년, 30년 맡았던 사람들이 불가능하다는데 제가 담당 과장으로서 혼자 밀고 나갈 수는 없지요. 근데 젊은 공무원이기 때문에 문제의식은 가지고 있죠.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 그러니까요. 어떻게 해결하셨어요? 네, 해결을 네. 결국 하신 거잖아요. 네. 제가 좀 그런 것은 골똘히 생각하면 잊어버리지 않고 계속 돌아다닙니다. 아, 지하철에서 내려가지고 딱 나가는데 교차로라고 하는 예. 게 꽂혀 있더라고요. 지하철 무가지 출구. 신문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래서 지하철을 그거 교차로 하나 뽑아가지고 집에로 왔는데 그날은 내가 시간에 여유가 있었어요. 예. 교차를 꼼꼼히 읽어보니까 거기에 부동산 매물이 많이 있더라고. 내 아파트는 얼마에 판다, 예. 상가는 얼마에 판다 이게 있더라고요. 아 이거 가지면은 내가 볼 땐 이거 할 수 있겠구나 생각이 들어가지고 예. 담당 계장한테 제가 전화를 했죠. 야 이런 게 있던데 알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그럴 것 같으네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전국의 집행세 담당 오랫동안 담당했던 사람들을 불러 모았어요. 예. 내 이 생각인데 당신들 생각은 어떠냐 그랬더니 의외로 지방에도 묵가지가 있더라고요. 오. 묵가지가 있고 또 지역신문이 막 그때 만들어져 가지고 예. 지역신문에 발행이 되는데 그 시군단의 지역신문에도 그 부동산 정보가
많이 다 게재돼 들어갔어요. 있더라고요. 아, 자, 그렇다면 예. 이거를 우리는 어떤 통계 처리를 잘하면 이것을 우리가 건물 공시가격제도로 만들 수 있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와. 문제는 이제 용역비입니다. 네.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서 제가 이제 그 당시에 최인계 장관님께 보고를 드렸죠. 해야 되겠다고 그랬더니 최인계 장관님께서 흔쾌히 특별교부세 3억을 주셨어요. 와, 특별교부세.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그것을 용역을 시작이 되었는데 예. 저는 그러고 나서 이제 노무현 대통령 때 청와대 사회정책 비서관으로 떠났죠. 청와대로. 그래서 나중에 이제 지적 업무가 이제 행정자치부에서 건설교통부로 넘어가니까 예. 거기에 가서 국토정보국이 만들어졌고 그 국토정보국에서 이제 마지막에 그걸 용역을 완성한 것이 건물 공시가격제도입니다. 와. 근데 대단하시네요. 최근에 정부가 이 예. 공시가격제도를 가지고 현실화율을 높이겠다. 또 그것을 할인율을 낮추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면 예. 그게 세금을 올리는 것보다 훨씬 그 국민의 과세 부담이 높아지는 겁니다. 그렇죠. 이거는 제가 볼 때는 행정부가 혼자 결정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국민을 대표하고 있는 국회와 동의를 얻어야 되는데 예. 지금 정부가 그거를 그렇게 그냥 행정부가 일방적으로 세율이 아니라고 해서 네. 과표 현실화라고 그래가지고 일방적으로 하는 것은 국민들에게 굉장히 과정 부담을 주게 되는 것이고 네. 더더구나 전후 베이비붐 세대들이 팀에서 정년 생활을 하게 되는데 그 정년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완전히 멘붕에 빠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그분들도 국민입니다. 그분들이 연금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기반이 집 한 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기반을 흔들리게 한다는 것은 그건 국민 생활을 굉장히 국민 경제 전체를 어렵게 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건물 공시가격제도가 가지고 있는 한계점이 있는 겁니다. 아까 같이 부동산 맞아요. 가격의 특성상. 예. 그래서 그런 한계점을 인정하고 다소간의 이 빈부의 격차 문제는 그 문제로만 해결 방법이 있는 건 아닙니다. 다른 방법으로도 해결할 방법이 있는 것이니까. 예. 제가 청와대 사회정책 비서관으로 들어가서 그 얘기를 했습니다. 거래세는 낮추고 예. 보유세는 높여라. 그러면 이 부동산 정책이 해결은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불필요한 부동산을 가지고 있으면 세금이 세금을 높아질 거 더, 아닙니까? 예. 그런데 거래세는 낮으니까 팔겠죠. 예. 그 지금과 같이 거꾸로 양도소득세, 거래세는 높여놓고 보유세는 낮춰놔버리면 불필요한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게 되겠죠. 전 이런 부분에서 우리 정부의 정책을 관계하는 사람들이 모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양도소득세는 국세고 예. 그다음에 재산세는 지방세라고 해서 국세는 더 걷고 지방세는 낮추는 이런 정책을 하면 안 됩니다. 예. 그러면 우리나라의 부동산 시장을 왜곡하게 되는 거죠. 예. 전 그런 측면에서 정부가 솔직하게 조세 원리에 따라서 보유세는 높이고 거래세는 낮춰서 부동산 시장의 정책을 막아야지 이거를 그냥 이 잘못된 구조를 놔두고 시장을 왜곡하는 정책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건물 공시지가 제도에 불을 켜신 분이 의원님이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 이후로 이게 순탄하게 진행이 잘 돼서 이 제도는 잘 정착이 됐지만 현 시대에 맞는 그 한계와 또 개선 방안까지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지금과 같은 구조는 그 부동산 가격이 폭등되기 때문에 부동산 투기꾼들한테 유리한 네. 그런 제도가 됩니다. 네, 건물 공시지가 제도, 이 제도의 첫 시작을 만들어주신 분으로서 애정과 또 제도가 잘 발전되길 바라는 마음이 담긴 그런 말씀을 전해주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김동원 전 의원님과 짧다면 짧을 수 있고 길다면 길 수 있는 3번의 시간 함께 했는데요. 함께 하시면서 어떠셨습니까? 제가 이렇게 그 이면에 있었던 이야기들을 뭐 그렇게 공개적으로 국민들한테 얘기할 만한 것인가 하는 건 아직도 제가 볼 때는 걱정스럽고 다만 정책의 이면 속에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고 우여곡절이 있다. 네. 그분들의 뜻이 달라서가 아니라 정책을 추진하고 과정에서는 각자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부분들을 우리 국민들께서 이해를 주셨으면 좋겠고 개인적으로는 참 고된 공직 생활이었죠. 그렇지만 이러한 제도들이 잘 정착되어서 우리 후손들이 잘 행복한 나라가 돼갈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3번의 시간 동안 정말 진솔하고 솔직하게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 좋은 시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법률방송 초대석 함께 하시면서 어떠셨습니까?
저는 우리가 조금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이 제도와 정책들이 이런 분들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게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도 함께 하시면서 우리가 조금 더 잘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동참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자, 법률방송 초대석 오늘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